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낼 때 고려할 사항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지원할 때 좋은 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싶으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성적이라고 할 만한 게 좋아야 됩니다. 점수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핏이 잘 맞아야 되죠. 논문을 출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논문의 점수라고 할 만한 그 부분이 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과 학술지 간의 핏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논문이란 뭐고 좋은 학술지란 뭐냐? 좋은 학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학교들, 그 학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역사가 있을 거예요. 랭킹으로 표현이 되죠. 그 랭킹에는 교수진의 실력, 학생들의 실력, 그리고 연구의 성과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은 랭킹이 좋은 학교,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학교들이 이제 랭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학술지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인덱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가장 흔히 쓰이는 지표가 임팩트 팩터라는 것이고요. 그 해당 학술지에서 퍼블리시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됐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당연히 이제 논문을 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 논문이 많이 인용이 되길 바라겠죠. 임팩트가 있길 바랄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를 선호를 합니다. 학생이 랭킹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처럼. 임팩트 팩터라는 것이 분야별로 레인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각 분야에서 내가 제출하려고 하는 논문이 해당되는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레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의 경우 학교를 지원할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점수화가 되죠. 학생의 시험 성적, 학교에서의 활동, 수상 경력이나 연구 경력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화가 돼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죠. 그럼 이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점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높은 곳에 퍼블리시가 되고 어떤 논문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은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엇보다 논문의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논문의 이제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연구와 논문 자체가 큰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 흠결들이 뭐냐? 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무리한 가정을 했다거나,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데이터가 오래됐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결과가 리저너블하지 않다거나, 결과를 알아보기 어렵다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쓸데없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복잡하게 논점을 흐리거나, 논문의 흐름이 좋지 않다거나, 글쓰기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논문을 읽다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면은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지가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 학술지는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제 논문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높이더라도 좋은 논문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퍼블리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임팩트 팩터가 낮은 저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구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거고, 만약에 퍼블리시의 기준을 너무 높였다가는 논문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논문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받아줄 여지가 조금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논문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세상에 정말 퀄리티 높은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무리한 가정이 없이 논리적으로 최신의 믿을 만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저너블한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내고, 내용이 풍부하고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오탈자 없이 매끄러운 글로 연구를 정리하는 논문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의 경우 논문의 퀄리티만으로는 이제 평가하기가 어렵죠. 저널에 실릴지 말지. 이때 판단 기준은 논문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언스나 네이처 이런 데 실리는 논문들은 논문 자체도 훌륭하죠. 퀄리티 높은 논문들이지만,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여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핫한 토픽. 아무리 어려운 연구를 해서 이제 퀄리티 좋은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 논문이 바로 탑 티어 저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보스랑 어디다 논문을 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임팩트 팩터 그렇게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야가 잘 맞는 저널에서 가능한 빨리 퍼블리시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게 요지였어요. 그 이유는 좋은 논문이라고 그러면은 어디서 퍼블리시 되든 필요한 사람은 찾아볼 것이라는 것 때문이죠. 도서관에 가서 학술지 중심으로 논문을 찾을 때야 당연히 학술지가 중요하죠. 유명한 학술지부터 먼저 찾아볼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키워드만 입력하면은 관련된 논문부터 먼저 보여주죠. 학술지랑 상관없이. 물론 이제 학술지의 이름이 생소하고 임팩트 팩터가 낮다 하면 아무래도 좀 선입견을 갖게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내 논문에 맞는 적절한 학술지를 찾아서 퍼블리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논문 출판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학교에 지원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합격 확률이 그냥 높아지는 건 아니죠. 성적을 먼저 높여야 됩니다. 논문의 퀄리티라는 게 몇 가지 팁으로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논문의 첫 인상인 앱스트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훑어보는 1, 2분 사이에 논문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이고요. 이 연구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앱스트랙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글쓰기죠. 글쓰기라는 게 앱스트랙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체 논문의 퀄리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연습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이제 기본기를 잘 다져 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이제 글을 많이 안 써보신 분을 위해서 책을 하나 추천하자면은 글쓰기에 굉장히 기본 중 기본에 관한 책입니다. 연구소에 글 교정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어떤 책 추천해 줄 만한 것이 있냐고. 그때 이제 입을 모아서 추천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기본 문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학적인 글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기를 이제 좀 탄탄히 다져 놓은 다음에 이제 읽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논문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배우고 글을 멋지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만 잘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실 때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면 좋아요.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누군가 나의 영어 표현 때문에 다시 문장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자. 가장 안 좋은 예가 문장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거, 혹은 대명사를 많이 써가지고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것. 화려하고 복잡한 문장은 오히려 논문에 독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들을 많이 보시면은 의외로 되게 짧고 간결한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논문 쓸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추구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논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논문의 피규어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피규어가 나온 설명 부분을 읽지 않은 채 독자들이 그 피규어만 보고서 이 그래프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겠다고 해서 피규어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거나 논문이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별로 필요하지 않을 만한 피규어를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앱스트랙에서 전달하겠다 하고 했던 그 핵심들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피규어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좋은 논문을 쓰고 나면은 좋은 학술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분야의 학술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장 쉽게 맞는 학술지를 찾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를 보는 겁니다. 내가 논문을 쓰면서 어떤 학술지에 있는 논문들을 가장 많이 인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보실 때는 관련 있는 거,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셨을 거고요. 레퍼런스 리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중에서도 더 관련 있는 논문들일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내가 제출하려고 하는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내가 하나도 인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학술지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전략적으로라도 그 해당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찾아 읽어보고 이제 컨텍스트에 맞게 여러분들의 논문에 넣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학술지마다 이제 저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해당 관련 분야와 내 논문의 분야가 잘 맞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들의 논문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학술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많은 논문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학술지에서 관련 분야를 선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논문과 잘 맞는 학술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생이 자기 성적을 기준으로 어떤 학교에 지원할지를 이제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논문들이 이 정도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으니까 내 논문은 이 정도를 노려볼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출했다가 리젝이 되면은 이제 몇 달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중한 지원이 필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0명 정도 되는 공동 저자들이랑 논문을 같이 하나 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교신 저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공동 저자들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다가 이제 논문을 퍼블리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총 6번인가의 리젝 끝에 결국은 퍼블리시가 됐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MIT 지원했다가 안 돼서, 하버드에 지원했다가 안 돼서, 스탠포드에 지원했다가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했던 거죠. 논문을 쓰고 나면은 결국은 어딘가에는 퍼블리시를 할 수 있게 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출하고 리뷰하고 거기 답변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은 가능하면 잘 맞는 학술지를 찾아서 가능한 빨리 퍼블리시 하는 게 좋겠죠. 논문에서 이제 유니크니스와 컨트리뷰션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퀄리티가 높은 논문이라도 이제 퍼블리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실 때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논문에다가 전달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앱스트랙 부분에서는 짧지만 이거를 한두 문장에다가 잘 요약해가지고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본문 중에서는 인트로덕션의 후반부에다가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가 왜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이 새로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을 제출할 때 교신 저자는 이제 커버 레터라는 것을 같이 보내는데요. 이거는 이제 에디터가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논문의 유니크니스와 컨트리뷰션을 잘 전달을 하셔야 돼요.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리뷰어들로부터 커멘트를 받고 나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이내에 커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논문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리뷰어가 다음번 리뷰할 때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어딜까요? 당연히 자기가 커멘트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리뷰어라고 해서 항상 옳은 커멘트를 하거나 논리적인 커멘트를 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뷰어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자가 생각할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시면 돼요. 물론 말이 아닌 글로 설득을 해야 되죠. 보통 이제 리뷰어의 커멘트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달고 거기에 맞는 수정본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1번 리뷰어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 2번 리뷰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리뷰어들이 그 문서만을 보고서 납득이 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논문에 억셉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요약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을 쓰시기만 하면은 어딘가에서는 퍼블리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문이 리젝되면은 기대치를 낮추거나 아니면 논문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퍼블리시 할 수 있을 만한 저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논문 쓰셔서 임팩트 있는 저널에다가 퍼블리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논문에 대해서는 이제 한두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다루도록 하겠고요. 혹 이제 논문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